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탄핵 심판일이 다가오자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특검 임명장을 수여한 당사자가 바로 박 대통령이고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헌재에서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며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실소를 금치 못할 말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것이죠. 박 대통령이란 국가와 헌법재판소란 국가 간의 분쟁이 났나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사안을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 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특정 국가의 탄핵 결과를 다시 심판해 준다고 했답니까? 이런 건 주장이 아니라 구라라고 합니다. 아무리 구라를 쳐도 좀 말이 되게 쳐야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국제사법재판소. 네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워낙 그동안 뻥을 세게 쳐서 웬만한 뻥엔 제가 면역이 돼 있어요. 이건 정말 여태 뻥 중에서 정말 군계일 뻥이다 이건 정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헌재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짜뉴스의 소재로 제공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거거든요. 영토 분쟁이나. 예, 그런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큰 게 아니고 당연한 거죠. 예.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이거 외교적 분쟁을 다루는 건데 박사모가 정부는 모르겠어요. 그럼 제소를 할 수 있죠. 근데 박사모가 정부라 하더라도 제소할 상대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가 간 분쟁인데. 참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그냥 개인이에요. 그렇죠. 네, 전직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 국제사법재판소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개인, 단체, 기업들 제소를 안 받아준다고 비판하긴 하는데 아예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생긴 이래로 재판 결과를 다 공개하거든요. 홈페이지 가보면 46년인가 47년부터 재판이 시작했는데 영국 대 알바니아인가요? 국가 대 국가예요, 전부 다. 당연하죠. 그러라고 생긴 건데. 제가 만약에 화성에 제가 소유한 주상 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기사에 그냥 실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 그게 이거는 언론이 그냥 받아 써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했는데. 더구나 법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가. 게다가 더 웃긴 거는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들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 발 더 나간 뻥이죠, 이게. 정말 가짜뉴스의 그 행태를 그대로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헤이그에서 활동 중인 현지 이런 말을 하면, 아, 그래요? 헤이그에 활동 중인 현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좀 달라고 기자들이 물어봐야죠.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 정말.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유엔 인권위에다가 자기 인권 침해 당했다고 제소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의 소재이고 네. 부당하다는 걸 말하려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되물으면 되잖아요. 헤이그 한인 변호사 누군가요? 한 번만 물어보면 됩니다. 나올 리가 없거든요. 설사 헤이그에 활동 중인 현지 한인 변호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그 사람은 여기에 이 탄핵 결과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수 없다는 거를 당연히 다 알죠. 그걸 왜 몰라요? 야, 이런 뻥을 칩니까? 이런 뉴스를 그냥 고스란히 실어주는 게 문제예요. 아, 정말. 자, 첫 뉴스는 뭡니까? 네, 국가정보원이 어제 헌재 정보 수집한 사실은 있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에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밝힌 바라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브리핑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헌재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존재하고 정보 수집 행위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정보 수집은 했는데 사찰을 안 했다?
네, 그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찰이라고 하면 도청을 하든 미행을 하든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절대 그런 건 없었다. 이렇게 이병호 원장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사찰의 정의가 도청과 미행이에요. 카톡 보면 어떻게 돼요? 카톡. 문자를 보거나 통화 내역을 확인하거나. 예전에 그 이탈리아 해킹팀의 제품, 해킹 네, 제품. RCS요. 예. 예. 그 제품은 뭐 한다고 하고 했습니까? 네. 그리고 이유가 더 재밌어요, 이유. 아니, 헌재 재판소를 왜 정보 수집을 하느냐 했더니 이제 대공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헌재 공산당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공이 왜 나와요, 여기서. 대단히 웃긴 변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가정보원이 아니라고 할 때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부인하겠죠, 당연히. 네, 허용된 범위에서만 여기도 한정해서 인정하고 있어가지고요. 쉽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근데 이제 오히려 SBS가 보도했던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맞다는 건 드러났죠. 거기 실제 지목한 그 4급 직원이 대법원을, 헌재를 담당하는 건 맞다? 네, 올해 초부터 담당하고 있다라고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5년엔 법원을 담당한 적도 있고, 네. 이 기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제 양승태 대법관 사찰 문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사실관계는 맞았어요. 예. 근데 하지만 사찰은 하지 않았다. 정보 수집만 했다. 술 마셨는데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비슷한 네. 얘기죠. 다만 양승태 대법관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 그 직원이 관계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긴 했는데요. 그 직원이 관계없다고 한 건지 그 대상이 양승태 대법관이 아니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여하간 뭐 의뢰 예상했듯이 부인했습니다. 예, 네, 속칭 국정원 법조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 관련된 뉴스인데요. 특검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씨가 지난해 초 우병우 전 수석의 부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채윤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최순실 씨가 우 전 수석의 부인의 휴대폰을 빌려서 자신과 통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뉴스예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김영재 원장 네. 골프 치러 갔다고 당일날 아침에 4월 16일 날. 네네네. 네. 4월 16일 날 비선 시술의 혐의로 지목을 받았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 휴대폰 통화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전화번호와의 통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통화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하고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네, 자긴 그런 기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기억이 없다가 아니라 자기는 모른다는 거죠. 예. 모르고 나서 근데 왜 통화 기록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때 마침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부인과요. 예. 부인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과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그때 그 부인의 폰으로 나한테 전화를 한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제 이거는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이 부인과 통화했다면 뭐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화했다고 말할 텐데 자기는 모르고 그때 같이 있던 최순실 씨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 폰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재밌는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부인은 최순실 씨를 아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은 모른다고 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장모도 되면. 지금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장인은 최태민 씨하고 절친이라고 이제 그런 증언이 나왔고. 예. 장모는 최순실 씨하고 40년 전부터 이제 구국 뭐였죠? 봉사단. 예. 그때부터 알았던 사이라고 이제 증언이 나오고 있죠. 사진도 나왔고 우병우 민정수석의 결혼식에 최태민 씨가 왔다고도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부인이 최순실 씨와 가깝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는데 우병우 민정수석만 몰라요. 최순실을. 온 가족이 속인 겁니다. 장인, 장모, 부인 모두가 최순실을 안다는 사실을 다 속인 거죠. 예.
굉장히 재밌는 기사입니다. 네. 앞으로 이거는 이제 검찰 특수본에서 더 추가 조사를 하겠죠. 예, 왜냐면요. 특검에서 더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게요. 이 휴대폰이 그러니까 대포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해 준 건데 사건이 터지고 버리라라고 해서 실물을 확보하지 못해서요. 더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통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요. 예. 네, 추가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우병우 민정수석 팀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는 단신인데 재밌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 중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제 가족 중에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네, 일관되게 모른다고 하고 있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KBS가 메인 뉴스에서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관련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요. 한 꼭지만 처리했다고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같은 날 북한 보도만 10꼭지를 했다고 해서요. 대비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KBS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모든 언론이 크게 받았는데 여기는 한 꼭지인데 그것도 8번째인가 9번째 뉴스였고요. 예, 나머지는 다 북한 뉴스입니다. 북한 뉴스가 10꼭지. KBS 뉴스를 보면 곧 전쟁이 납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이죠. KBS가 이러는 건. 예. KBS가 뭐 북한 뉴스가 10배가 중요하고 특검 관련 발표는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겠어요. 네. 뉴스 데스크가 아직 권력 하에, 영향력 하에 있다는 거죠. 원래 이 부정한 권력 스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특검 관련해서요. 박영수 특검의 부인이 관련 집회로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특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병을 앓고 있던 박 특검 부인이 집회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 쓰러졌다라면서요. 잠시 외국으로 나가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경찰이 뭐 하나 몰라요. 예전에 세월호 관련 해서 집회가 있으면 세월호 그 노란 리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압수했었어요. 경찰이. 그런데 이 방맹이 들고 지금 특검 집 앞에서 휘두르는데 그냥 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배지로 뭘 합니까? 그것도 압수했었는데 지금 경찰은 이 친박 집회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 역시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방증 중에 하나죠. 다 수사에는 다 입건해야죠. 당연히. 예. 네, 또 특검 같은 경우에도요.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집회 금지해달라고요. 27일에 했는데요. 그 신문 같은 경우에는 6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예. 이런 건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심리인데도 굉장히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일부러 그러는데 다 권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예, 박 대통령의 권력이.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탈당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선 출마를 배제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새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정황도 보인다고 합니다. 간만에 대선 읽긴 뉴스가 나왔네요. 이 김종인 전 대표 관련 뉴스는 항상 개헌이라는 단어를 세트를 읽어줘야 되는데 한번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한 것 같은데 개헌 이슈는 원래 개헌을 고리로 친박, 친문 제외 다 모여라 이거였거든요. 제3지대니 뭐 빅텐트니. 그러다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게 바뀝니다. 친박은 포함하는 걸로. 자유한국당, 바른당,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개헌 전선을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와 대결 구도를 만든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주당 세가 워낙 지지율이 잘 나와서 근데 이제 자유당, 바른당, 국민당만으로는 200석이 안 되거든요. 개헌선. 여기에 그래서 민주당의 비문 세력이 합해져야 된다. 그러면 200석이 넘어가요. 개헌선이. 그 비문의 구심점이 김종인 전 대표다. 그래서 계속 김종인 전 대표를 거론해 왔던 건데 이제 그림은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면 이 비문 세력을 이끌고 탈당을 해서 본인만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 대 나머지 세력의 그 고리를 개헌으로 잡는 거죠. 이렇게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특별한 주자가 없으면 본인이 직접 그 연대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정치인이 이제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자기 뜻을 펼치겠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제가 이 탈당 뉴스 관련해서 재밌었던 대목은 국론이 양분되어서라고 하던데 우선 국론이 양분이 비율이 안 맞아요. 예, 8대2예요. 양분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래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 이게 탈당의 명분이에요. 국민 대통합. 설사 국론이 5대5로 양분되었다고 해도 본인이 뭐라고 국민 대통합을 합니까? 여러 당을. 국민 대통합의 상징성이 본인한테 없는데 저는 이 명분이 좀 웃깁니다. 네. 국민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쳐도 그게 왜 본인이에요? 네. 하여튼 김종인 전 대표 관련 뉴스는 항상 개헌을 키워드로 같이 읽어줘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자 또 특검이나 최순실 관련 뉴스는 없나요? 예. 최순실 씨가요. 이번에는 장관 인사까지도 개입했다라는 서울신문 보도가 있는데요. 장관 인사뿐만이 아니라 대사, 금융권까지도 손을 뻗쳤다라는 건데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요. 이 교수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등을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식약처장, 베트남 대사 후보까지 물색해서 최순실 씨에게 추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그 변호인단이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리고 최후 진술, 최후 변론 내용도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최순실 추천으로 단 한 명도 임명한 적이 없다는 게 이게 입장이거든요. 혼자 낸 입장이고.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김종 전 차관부터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추천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했고 양자가 인정했어요. 예. 그러면 이임순 교수만 아는 사람을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죠? 김종 차관 같은 경우에는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의 추천도 있었던 걸로. 예. 참. 그리고 차은택 씨는요? 예, 차은택 씨는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추천을 받아서 베트남 대사는요? 베트남 대사도 최순실 인정했는데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을 또 이임순 교수가 추천했다는 거잖아요. 예, 주치의로요. 그리고 차은택 씨가 추천한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 삼촌. 예. 네네. 장관 교문수석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 모르는 사람들 빼고 이름들도 그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는데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심지어 대통령 말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정규재 TV와의 인터뷰에서 1월 초에 했었을 때는 문화 부분은 조금 있다 이렇게 또 인정한 바가 있거든요.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지금 뭐 대사, 장관, 금융권 인사도 어제 저희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 그 독일에서 예. 신용장을 개설해서 무역회사한테나 주는 신용장을 개설해서 정유라 대출을 해줬던 그 양반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기업의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잖아요. 네, 이상화 KB 본부장이죠. 또 있어요. KT 광고 담당자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네네. 네. 이동수 신혜성 씨요. 그 사람들은 뭐 대사 장관급도 아니에요. 그냥 사기업의 광고 담당자인데 그걸 대통령이 직접 지목해가지고 그 사람들 취직시키려고 한 거 아닙니까? 예. 네,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모르는 건 더 많겠죠. 그렇죠. 초반에 조금 등장했었는데요. 대한항공의 고 아무개시라고요. 거기도 인사를 개입했었다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지점장으로 갔던가요? 예. 네, 독일에 있다가 제주도로 갔었는데요. 제주도에 예. 그 당사자들은 인정을 해요. 당사자들은.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도 내가 추천했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결국 임명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임명권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나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알았대요?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런 제기되는 인물들에 대해서 나는 나의 루트로 이렇게 알았다라고 반론을 제기해야죠. 차은택은 이렇게 알았다. 김종은 이렇게 알았고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냥 아니다. 당사자들이 다 맞다는데 본인은 아니다. 게다가 다이어리도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종범실록에도. 네네. 거기에 인사 관련된 자료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특히 그 KT 인사 같은 경우 메모 다 있잖아요. 네, 전화번호도 쓰여 있고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한 걸로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자, 한 꼭지 정도 더 제목 스크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습니까? 예, 지난 6일 경기 오산공구 기지에요. 사드 발사대 2기가 사드. 예, 도착했습니다. 큰 뉴스죠. 네, 저희가 탈핵 국면이어서 사실 미루고 있는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사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데서 우리를 장기말로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중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전에 왜 케네디 시절에 구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갖다 두려고 했잖아요. 그 쿠바 위기로 여기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코앞에 다가오니까. 예. 바로 코앞에서 자신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핵 견제 능력 이거 약화시키는 장비가 오니까 중국은 이렇게 난리를 칠 수밖에 없죠. 예. 사드 관련해서 제 불만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게 북한이 미국까지 이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대륙간 미사일을 ICBM을 개발하고 있고 그걸 탐지하려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인데 미국도 말하잖아요. 사드는 미국 본토 방어용이라고 미 의회에서 예산 따낼 때 그렇게 보고해요. 본토 방어용이라고. 트럼프도 얘기하셨습니까? MD 시스템이라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고. 예, 예. 우리 국방부만 MD 시스템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기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다 맞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주면서 그 반대 급부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게 뭐냐.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좋아. 국제 정치 역학적으로 이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중국은 반발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할 무슨 군사적인, 외교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어.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마치 사드가 오로지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유, 이런 손실이 있고 이런 이익이 있는데 이걸 따져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 아니라고. 미국이 우리를 위해 설치해 주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사드가 우리나라만을 위한 건데 미국이 왜 자기 비용으로 설치합니까? 예. 네, 미국은 자기 이익이 없는 곳에 자기 돈을 안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 미국이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했고 우리는 그걸 내주고 거꾸로 우리는 이걸 받는다. 그런 설명을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이제 탄핵 이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뤄보기로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 걱정 이전에 당 걱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른정당 분위기가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헌재 판결이 난다 하면서 계속 안 저희가 나니까.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네. 탄핵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예. 네. 뭐 1%도 의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제 선고 기일이 미뤄지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일이야 설마 없겠지 했던 그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좀 걱정이 돼요. 당내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설마가 뭐냐면 헌재 재판관들끼리는 네. 평결은 그냥 각자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예. 뭐 만장일치가 될 필요는 없고 예. 표결로 몇 대 몇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6표만 넘으면 되는 거니까. 네. 6표, 5표 어쨌든 3분의 2. 6표, 예. 뭐 7이 되든 8이 되든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만장일치 합의를 이뤄야 된다는 게 선고 기일 지정이라는 거였잖아요, 원래부터.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통령 측을 편들어주는 엑스맨이 있다면 그 엑스맨들이 쓸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 평결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리 반대표를 던져봐야 이거를 뒤집지 못한다면 선고 기일을 3월 13일 이후로 넘겨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게 만들고 그래서 7명 체제를 만들면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엑스맨이 2명이라면. 혹은 이제 새로 임명될 재판관이 이제 지명이 됐으니까
새로 임명된 그분이 지명이 되려면 한 달 정도 한 달 걸리죠.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네. 그동안 공전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연기되는 거죠, 또 다시. 심지어 이제 새로 지명된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제 주변에 지인들의 평이 뭐냐면, 손해를 좀 보고 압박을 좀 받더라도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소신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보통 그러니까 이제 앞문장을 보면 손해를 보고 압박을 받더라도 반드시 소신대로 한다에. 아니 근데 그 지인들이 앞문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사법연구원 동기생이나 이런 사람들 몇 군데 전화해봤더니 늘 보면 누구랑도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는 걸 원치 척을 않기 지지 때문에 않고. 예, 네. 척을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특히 대세를 이제 추종해 간다. 윗사람이든 자기를 추천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잘 지내려고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우려가 좀 있다. 네. 예. 그분의 실력을 떠나서 그분의 성향이 그러하다는 그러하다는 세평이 있다는 거죠. 세평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기로는 3월 13일을 이러다가 넘기는 거 아닌가. 넘기면 이건 완전 탄핵은 정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넘겨서 혹시 이제 그러면 7인 체제가 되니까 그럼 새로 임명하자고 하고 또 한 달 지나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도 그 8인 체제에서 이제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 예. 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이제 기각이 돼 버린다든가. 예를 들면 뭐 각하가 된다든가. 가능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새로 임명될 걸로 예상되는 분이 예를 들면 어떤 압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예. 기각적으로 돌아선다든가. 기각적으로 돌았으면 이거는 탄핵은 안 되는 거죠. 예. 계속 끌고 그냥 연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 명의 소위 엑스맨이 실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지금 시점이면 나와야 하는 건데 아직도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불안한 혹시 거죠. 그 엑스맨 설이 사실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막 갑자기 어제 굉장히 저희는 많이 걱정했어요. 내부적으로. 예. 예. 제가 진작부터 걱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싶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두 사람 혹은 뭐 두 사람 이상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성향 분석 뜻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안심만 하고 바라볼 일은 아니다라고. 예. 그렇다고 뭐 저희가 뭐 헌재를 압박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카드는 없죠. 정말 기도만 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기치를 들고 분당한 곳이기 때문에 탄핵을 기치로 분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 부대는 완전히 바른정당이 배신자라는 등 완전히 그냥 바른정당만 타겟으로 해서 죽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저희는 기각이 되면 전원 총사퇴 의원직 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기각되는 순간 뭐 사라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아, 네. 왜냐하면은 사퇴서 내도 의장이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국회의원 그만큼의 국회의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국회의장이 받아줄 리가 없죠. 하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입지가 좁아지는 네. 상황이 되는 거고 네.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사안에도 탄핵을 못하면 정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아니 사실은 이게 뭐 바른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런 혐의, 증거, 물증, 온갖 개 증언 이렇게 나왔는데도 탄핵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탄핵은 도대체 언제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인지. 그러니까요. 정말 이 정도 사안. 이건 헌법에서 탄핵이란 제도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하지만 우리는 8인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 PD가 기도하신다고 하니까 기도는 저쪽이 훨씬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지금. 그쪽이요? 3일절 나와서도 하고.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으실지 분명할 것 같아요. 이분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영향을 바른당에도 미칠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하셨잖아요. 네. 이제 탈당을 예고했죠. 곧 탈당할 것 같은데. 오늘 탈당기를 접수한다고 또 뉴스에 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뉴스들이 맞는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여하간 이게 이제 바른정당에는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뉴스고 바른정당에는 좋은 뉴스 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건데, 예, 딱 그렇지만 않다 하더라도. 하나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으니까. 자, 김종인 전 대표가 우선 대선 후보로 본인이 직접 선수를 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현재로서는 뛸 가능성이 99%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이제 뭐 정치 상황이 격변을 해서 예상치 못한
김종인 대표님 생각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게 이제 의도가 무산되는 거죠. 계획은 세웠지만 실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그런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저는 실행하실 것 같다. 대선 주자로 출마하실 거라고. 네, 왜냐하면 지난 9월 달부터 벌써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상당히 준비하고 있다. 뭐 심지어 어떤 분은 실탄도 준비하고 있다. 실탄이라 하면 자금.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가 새누리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들하고도 친하잖아요. 친한 네. 분들이 많은데 그런 소식통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가 본인이 직접 나올 준비를 지난 9월부터 이미 하고 계셨다. 그때 9월 달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9월 초에. 그 이후로 쭉 들은 얘기 좀 해보세요 한번. 들은 얘기는 어쨌든 계속 그 얘기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 계속 근데 준비 이제 중이다. 그때 당시로는 연말 전에 선언을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생각보다는 좀 미뤄져서 오늘까지 탈도 있고 왔는데. 해서 이제 다 타이밍 밀렸고. 예, 사실 9월 달만 하더라도 최순실 사태는 예상도 못했던 시점이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최순실 사태가 생기고 또 탄핵이 되고 하니까 조금 미뤄진 것 같기는 하고. 하지만 9월 달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다. 네. 근데 어느 당으로 가지 않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우리 당내라든지 여의도 참새들 얘기는 바른정당에서 선출된 후보. 여기 뭐 이제 정운찬 입당설까지 있으니까 거기까지 합해진다면 어쨌든 뭐 한 서너 명의. 입당설입니까? 입당 예정입니까? 제가 보기엔 입당하실 것 같은데. 네. 그것도 뭐 본인이 발표하셔야 확정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소식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뭐 99% 입당 같아요. 자, 그럼 99% 입당 이후에 네. 바른정당에서 이제 그러면 대선 후보가 3명이 되는 거죠, 현재. 3명 되는 거죠. 3명 네. 되고 바른정당에서 어쨌든 경선을 통해서 누가 후보가 한 명 선출되잖아요. 되면 그다음에 국민의당 쪽에서도 손학규 후보가 되든 뭐 안철수 후보가 네, 되든 누가 되든 한 명이 되고. 되고. 천정배 전 대표도 있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천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김종인 지금 전 대표 경우에는 독자 세력으로 계시다가 네. 결국은 이 독자 세력이 있나요, 근데? 지금은 혼자 누가 좀 나오는데. 아니 뭐 배지가 좀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글쎄,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소한 진영 의원 정도는 따라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긴 하죠, 요즘. 네네. 네. 어쨌든 뭐 2명이면 뭐 세력으로 봐드리죠 뭐. 네,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계시다가 결국 이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스몰 텐트가 연합, 단일화, 연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럴 그렇게 때 해서 본인도 선수의 한 사람으로 나와서. 그럼 하나의 빅텐트가 되지 않나. 거기서 결국은 본인이 선택받는 그런 길로 나서게 될 거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그게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내심 생각하고 계시는 구상이 아닐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죠? 네, 다들 뭐 그런 정도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본인이 다른 길은 상상력 부재인지 제가 네. 잘 머리에 떠오르지 본인이 않아요. 정당을 만들 수도 없고 네. 그러기엔 시간은 너무 없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른 당에 들어가기에는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위상. 본인 스스로는 당 대표급인데 다른 데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그죠? 다른 당에서 당 대표 맡으십시오 하고 오라고 할 리도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으로는 가지 않겠다. 어떤 정당으로든. 네. 그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밖에 있으면 그냥 자기가 나 대선 후보야 하면 그냥 대선 후보 되는 거니까요. 경선도 할 필요 없고. 경선도 필요 없고. 예. 제가 보기엔 경선하면 집니다. 당내에서. 어디 들어가서 하든 간에. 다 져요.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해서 이제 본인도 선수의 한 사람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99%다. 그런 얘기면 오래됐다 이미. 예. 9월 달에 그 얘기 들었을 땐 되게 충격이었어요. 네. 뭐 심지어 실탄 얘기까지 나와서. 실탄. 그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나? 네. 이제 이게 뭐 소문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시는 길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드디어 이제 직접 행보를 한 발 뗐구나. 근데 네.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려 준 격으로 민주당이 또 상법 개정안까지 거의 날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랬는지 민주당이. 그렇게 저도 개혁 모르겠어요. 얘기하면서 네. 특히나 이번 최순실 사태로 보면 얼마나 재벌의 구조개혁이 필요한지 절실한지 온 국민이 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깔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마음껏 공격하세요. 그건 뭐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면 나중에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그 바른정당에서 혹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독자적인? 누구 저기 김종인 전 대표요? 네. 사실 되면 참 잘하실 분인데 네. 우리 정치의 비극은 되면 잘하실 분들이 꼭 잘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부분 잘하실 분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동의 안 않는 하는 분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것은 지지율이 나오겠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되면 잘할 분들이 꼭 보면 되게 어려운 게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는 뜻이죠. 지지율은 안 나올 것이다. 네. 치명적인 이야기네요. 자, 정운찬 그러면 전 총리죠. 네. 예. 정치인들은 항상 직전에 가장 높은 직책을 불러줘야 되니까. 정운찬 전 총리는 얘기가 거진되어 가는 중인 걸로 지금 보이는 건데 그러면 그죠? 정운찬 총리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으로 감정적으로 틀어진 것 같고요. 아유 개문발차라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모멸적이에요. 개문발차가 뭐예요? 원래 그쪽으로 가야 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마음이. 타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도 나오셨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으로 많이 기울어진 듯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그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구애를 잘 안 했던 때거든요. 예. 절로 이제- 가겠거니 하고 있었구나. 아 근데 우리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래갖고 막 창당하고 뭐 하는데 완전히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려서 정운찬 후보 정도면 우리랑 비슷한 길 아닌가? 우리가 영입을 하고 모셔오려고 노력을 해도 가능성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서서히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정당에 오시는 길이 살 길이다. 근접했군요.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말이죠. 정운찬 전 총리도 합류하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 바른당의 후보들이 너무 바닥이에요. 지지율이. 뭐 어쩌겠어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양극단으로 양분돼가지고 양극단 아니에요. 8대2. 8대2. 많이 봐도 8대인데 8대인데 이제 제 얘기는 비중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고 네. 양쪽이 갈라지긴 했다. 갈라지면서 네. 서로가 굉장히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빨아당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중도가 이게 뭐 설 자리가 없어요. 양쪽이 다 땡겨가가지고.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바른정당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80%에 부합되도록 바른정당이 명쾌하게 행동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걸 반반으로 해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은 뭐 저희도 그런 점을 인정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당내에서 우리 지금 기존 후보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요. 네. 전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완전 딱 한 분 누굽니까? 자살골이죠. 아니 뭐 언론 검색해 보시면 바른정당 후보 교체론 검색해 보시면 딱 누군지 나오니까 제 입으로 얘기 안 하겠는데 한 사람의 얘기예요 원래 출발이? 그분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공개적으로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신 분은 그분인데 근데 그분의 경우는 쟤는 정말 속상한 게 자살골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후보로 안 된다 그러면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현명한 거죠. 혹시 김종인 전 대표가 무슨 교감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분이 김종인 대표하고 가깝지는 않은데 네. 김우성 대표랑 오히려 가까운 분이죠. 네. 근데 김우성 대표는 안 나온다는 것을 거의 정하신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봐도 김무성 대표님이 지금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게 보수정당 후보 적합도 조사 이런 게 막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유승민 의원이 거의 뭐 다른 사람 더블 스코어로 1등이에요. 맞아, 적합도는 높은데 지지율은 안 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후보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건데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 후보가 나온다고 선뜻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지율이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 그럼 김무성 대표로 교체하자고 주장하는 게 만약에 그분의 의도라면 김무성 대표가 나올 수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당의 후보를 기스내고 주저앉히는 거야말로 자살골이죠. 간을 보는 거겠죠. 간을 봐도 될 때가 있고요.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어쨌든 자구체가 뭡니까?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해서 띄우자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저희가 이제 탄핵 이후에 지각 변동을 기대하면서 탄핵 이후를 많이 준비하고 있죠. 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특히 유승민 의원은 네. 뉴스공장에 안 나와서 안 뜨는 거예요. 여기 다 거쳐갔는데 왜 안 나오시나 몰라요. 아, 다 거쳐갔어요? 정말 한 거의 사람도 다 빠짐없이? 거쳐갔어요. 거의 다. 어머, 정말. 그래요? 전정배 전 대표님 죄송하고요. 아, 유력 주자들. 1% 이상은 거의 다. 1% 이상은 예. 만경필 후보도? 그럼요. 2번인가 어머. 3번인가 나왔는데요. 어머나, 그러셔요? 예.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으면 무망하다. 홍문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홍준표? 홍문종 참. 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교체해야 된다고 후보.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 당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당내. 아니, 홍문종 의원이야 뭐 자기 당이나 잘할 일이지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모시고 계시면서 뭐 3% 넘는 사람 걱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거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말 나온 김에 홍준표 도지사의 출마에 대해서는 떨떠름하십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래도 명색이 법치국가고 하고, 네. 새누리당 시절에, 지금은 이제 자유당이 됐지만, 새누리당 시절에 만든 당원 당규가 그대로 지금 자유당에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기소가 됐다. 기소가 됐다는 건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이 여러 가지 증거랑 모든 걸 수사를 해보니 이 사람이 혐의가 있다. 유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라고 해서 기소를 하는 건데 기소가 되는 단계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되고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대선 후보가 되는 활동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무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사람이 한 번은 유죄 한 번은 무죄니까 거의 1승 1패예요. 근데 나오겠다.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 제 말은 뭐냐면 본인이야 할 말이 늘 많으시죠. 예, 할 말은 정말 많은 분이죠. 심지어 탄핵 소추가 되신 분도 저렇게 할 말이 많으신데. 제 말은 홍준표 도지사가 출마하게 되면 바른정당에는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목도가 바른정당 후보들한테 안 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홍준표 도지사가 가장 잘하는 게 사람들이 본인을 홀리는 거. 아니 교란 작전이라고 하죠.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목을 본인에게 집중시키는 스킬은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로 본질을 덮어버리는 그 홀리는 걸 굉장히 잘해요. 일단 쳐다보기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정치인한테는 쳐다보게 만드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유승민 의원한테 왜 그게 없냐. 다시 또 쳐다보게 만드는 능력도 뭐 어떻게 보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그거 말고 뭐가 있나 궁금해요. 쳐다보게 만든 다음에 말싸움도 잘해요. 그게 쳐다보게 만드는 거죠. 그분의 네. 스킬이잖아요. 스킬이죠. 예. 뛰어난 스킬이죠. 아주. 예. 거기서부터 지금 제가 보면 유승민 의원하고 홍준표 도지사하고 토론을 붙으면 그게 냉정하게 그 사실관계를 떠나서 홍준표 마치 도지사가 이긴 것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런데 속지 말아야죠. 말아요. 그런데 속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걸 보면서도 또 속으면은 저희도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몇 명 정도 탈당할 거라고 바른정당에서는 개헌 때문에 아니면 김종인 전 대표를 따라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분 명 말고는 정도? 아니 그분 말고는 제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이 없어요. 사실 더 이상 킹메이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런데 대선에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할 역할이 뭐 있습니까?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9월 달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총안을 얼마나 준비했답니까? 아니 이제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대선 후보는 자금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미 나왔었다. 자금도 있어야 된다고. 네. 대선이 뭐 그냥 아무것도 실탄 없이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준비된 후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준비된 후보다까지. 남 얘기할 때가 아닌데 바른정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만약 인용된 이후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포지션이 확 바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전망하고 있죠. 바른정당 내에서도. 그렇죠? 저희는 그걸 기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상식적인 사회라면 대한민국이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소위 자유당이 설당이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탄핵이 인용되면 틀림없이
어쨌든 양쪽 중에 힘이 이쪽이 더 셀 것 같아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이제 일로 넘어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지금 그 안에 있는 그분들이 거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아, 탈당도 할 것이다. 아니 탈당을 안 하면 그분들은 왜 정치를 하는 거며? 탈당 몇 명 할 걸로 얘기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30몇 명이 지금 거기에 찬성표를 찍어놓고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작업도 숫자를 하고 있습니까? 딱 계산하면 66명이 찬성표를 민주당 그렇죠. 이외에서 찍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물론 일일이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그럼 우리가 32명이니까 적어도 저쪽에 더 많이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그렇죠. 예, 우리보다 더 많이 남아 있는 저분들은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서 지금 당론은 탄핵은 되면 안 된다. 그다음 대통령은 죄가 없다. 이런 식의 대세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왜 탄핵을 찬성하신 건지. 힘을 여전히 친박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내에서.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계속 있으시면은 안 되죠. 정치 도의상. 그러면 그분들이 탄핵 인용과 함께 탈당할 거라고 전망 정도가 아니라 접촉이 있습니까? 접촉은 뭐 이제 개인들끼리 3, 4, 5 친한 의원들 통해서 뭐 우리가 언제 가야 돼? 언제 나오면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다 그래요. 언제 가면 좋은 거야. 예. 그런 얘기가 뭐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게 한 30여 명 된다. 아니 그런 접촉을 하는 사람이 30여 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접촉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인지 안 쉬어봤는데 접촉을 해야 될 사람이 30 몇 명인 거죠. 그렇군요.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확 바뀌겠군요. 확 바뀌기를 기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제발 좀 이제 정상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탄핵을 위해서 기도 중이신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준이었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그리고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도 많습니다. 해서 오늘 저희가 이분을 어렵게 모셨는데요. 조순재 녹취록으로 알려진 조순재 씨,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이죠. 장남 조용래 씨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최태민 씨 가족관계 워낙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그것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아버지 조순재 씨가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의붓아들이라는 건 그 최순실 씨의 모친 임선희 씨. 네. 예, 본인에게는 할머니 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태민 씨와 재혼하기 전에 이전 혼인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결혼하셔서 낳으신 첫 번째 자식이고 첫 아들이에요. 장남이시고. 네네. 예, 관계가 그렇습니다. 소위 이제 조순재 녹취라는 게 지난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박근혜 후보가 무능하다, 부도덕하다, 그리고 최태민 씨와의 사적인 관계, 그리고 박정희 자금은 어떻게 되었다, 최태민 일가는 재산을 어떻게 축적했다, 무려 9시간에 걸쳐서 진술한 내용의 녹취록이고,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제대로 알려진 건 이번 게이트를 통해서입니다. 우선 그 조순재 녹취록을 작성한 조순재 씨 아버지는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최태민 씨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일을 했나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전에 공보부 장관이셨던 그 이원우 장관 비서관을 하셨어요. 누가요? 저희 아버지께서요. 조순재 예. 씨께서. 장관 비서관을 하셨다? 네네. 네. 비서관을 하시다가 유경수 여사 일주기 추모 사진전을 이제 기획을 해요. 예. 그 기획을 맡아서 74년도에. 75년도죠. 75년도에. 네, 75년도에 이제 추모 사진전을 기획을 하시는 거를 시작으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많은 과정에 동참하게 되죠. 장관 비서관이었다가 그 추모 사진전이 있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일을 했다는 건가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제 박근혜 씨하고 최태민 씨가 이제 함께 진행하는 계획한 추모 사진전을 조순재 씨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참여해서 직접 기획하고 실행을 해서 성황리에 잘 마치게 되죠. 네, 그거를 기회로 이제
좀 능력을 인정받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구국봉사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재단 일에 관여하시게 됩니다. 아하. 그 최태민 씨가 대한구국 선교단 일을 본격적으로 할 즈음부터 합류를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았던 사이네요. 74년 5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가까이서 봤을 것이고. 네. 자, 그렇게 맡게 돼서 이제 그 이후로 쭉 처음에는 구국 선교단으로 출발하셨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일들을 도맡아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75년부터 이제 구국 선교단 홍보실장으로 일을 하셨고요. 홍보실장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 단체들이 생겨나죠. 뭐 여러 가지 봉사단들, 새마을 봉사단부터 이런 많은 단체들의 일에 이제 개입을 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신문부가 들어오던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신 이후에 79년 12월 26일 12.6 사태 이후에는 이제 공백이 생겨요. 그러다가 84년도부터 영남재단 84년도 영남재단. 영남재단에 이제 전무로 내려가셔서 대구에서 이제 일을 하시죠. 직책은 그러했고 실제 거기서 했던 일의 내용은 뭐였답니까? 재단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재단 전체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이셨어요. 전체를. 네네. 영남대학교와 영남재단, 뭐 영남투자금융. 그러니까 영남투자금융은 영남대학교가 1인 주주였던 회사였고요.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영남대가 당시에 재산을 빼서 최태민 씨에게 넘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네네. 그런 고발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버지 하셨던 일이 최태민 씨에게 최태민 씨가 원하는 일들을 직접 실행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 원하는 일들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뭐 자금이든 뭐 인사권이든 뭐 이런 전반적인 재단 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를 총괄했다는 거죠. 네. 거기 자금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겠죠. 네. 제가 듣기로는 아버지 최태민 씨가 가장 후회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돈을 최태민 일가에게 옮긴 것이다. 네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버지는 자기가 기여한 부분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기여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시지 않았지만 자기가 그렇게 기여했고 자기가 개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책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 자책했다는 내용이 이게 자기가 어떤 식으로건 그렇게 박정희의 자금을 최태민에게 넘어가게 하는데 자기가 일조했다. 맡은 역할이 후회스럽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자책하셨죠. 네. 생전에. 네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뭉칫돈이 어디 갔느냐 말들 얘기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것이 최태민 씨에게 옮겨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본인이 그런 역할을 일부 했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당시 아버지가 2007년에 이명박 캠프를 굳이 찾아가서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진술을 하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소위 이제 녹취록입니다. 조선제 녹취록. 왜 일단 여기 찾아가게 된 배경도 조금 있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시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처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거기서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분노, 자신의 일생이 해왔던 일이 부정당하는 비애. 75년부터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가 많이 있었고요. 아버지가 그런 녹취를 남기거나 증언을 해야겠다. 그래서 검증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치밀하게 해서 박근혜 후보가 되는 거를 좀 막아야겠다 하는 의도는 분명하셨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캠프 당직자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버지한테 이제 증언을 해달라 요청을 하고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증언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감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큰 덩어리예요. 네네. 그다음에는 이제 재산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태민 씨와의 이제 사적인 관계.
최태민 씨의 사적인 관계는 본인은 잘 모르실 테고 그렇죠. 그렇죠. 예. 모르실 테고. 특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감이 아니란 얘기는 생전에 아들한테 했을 법도 한데요. 많이 하셨죠. 네. 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라는 부분인데요. 거짓말이요? 예,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거짓말을 하면 표가 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전혀 표 안 나고 자신조차도 진실이라고 믿고 하는 거짓말. 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지독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불행한 나라, 비극의 나라가 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게 있으셨고,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겪은 박근혜 씨. 네. 이사장으로 있었고, 본인이 실무를 총괄했으니까.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능력이 없음. 업무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를 뿐이 아니라 무책임하다는 부분.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뭔가 일이 잘못되고 나면 책임은 자기는 회피하고 쏙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대신 뭐 책임져야 되고 본인은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네네네. 네.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결국은 그 평생 도와준 자기도 모른다고 한 것에 이제 폭발하신 거군요. 뭐 그것도 폭발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를 아는 많은 분들은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뭐 박근혜 정도 되는 사람이 당신을 모른다고 하면 당신 뒤로 좀 뭐 받은 거 있지 않냐. 뭐 와서 뭐 미안하다 그러지 않더냐. 뭐 또 보상 좀 받은 거 있냐. 이런 식의 비아냥들이 있었고요. 아, 주변에 두 분의 관계를 알던 사람들이 그렇죠. 오래된 적으로 모른다고 다 알 했는데 수밖에 없잖아요. 네, 다 약속된 거 아니냐. 예, 뭐 짜고 친 거 아니냐. 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버지는 그냥 한 방에 당하신 거예요, 그냥? 그냥 그거에 폭발하신 거죠. 예. 자기가 결국 그렇게 남겠구나, 사람들 기억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못 참았던 부분이 있어요. 거짓말도 너무 많았고. 네네. 본인이, 그럼 평소에 이제 아드님한테 항상 했던 얘기고,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고, 그리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무능하다. 네네. 뭐 이런 얘기네요,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 진정서에도 나오고, 예. 표현, 이제 언급되는 표현이지만 국정농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명시적으로. 그래서 유신 시절에 최태민이 국정농단을 했던 부분을 검증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셨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최순실이 어떻게 국정농단을 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도 이제 예견을 하신 거죠. 예. 가까이서 봐왔으니까요. 네네. 예언서에 가깝네요. 이게 사실은. 자, 오늘 특별히 모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특검은 경제 공동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이제 최순실에게 돈이 가는 것은, 뇌물이 가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돈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네. 사실상 경제를 공유해 왔다. 돈을 뭐 이렇게 특검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특검의 발표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보아오신 바로는? 뭐 100% 이상 동의할 수 있고요. 그래요? 네. 뭐 사실은 그 조영래 씨가 이 이야기를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책으로 조만간 출판하실 계획이신데, 예. 제가 이 책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책 타이틀을 예.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제가 결정하게 됐어요. 어차피 가족이라는 게 이제 가족 공동체라는 거는 경제의 주체를 분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의미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공동체적인 의미가 가족적이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의미를 가지고 그런 의미군요. 하게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최순실 일가와 가족이었다. 그 정도 가족 관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보기에 이것은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릴 때는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셨겠지만 네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겠지만 지금 되돌아서 되짚어보자면 이런 것들을 보아서 뭐 틀림없다.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사인으로 계시는 동안에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하신 게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소비 생활도 하신 게 없고 직접 소비 활동을 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물건도 자기가 직접 사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뭐 박근혜 씨 집에서 이제 살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부터 운전기사, 뭐 경비원 이런 사람들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 특히 가사도우미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을 지인을 이제 보내주셨고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뭐 급여나 비용 또 생활비 하다못해 뭐 장을 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직접 박근혜 씨가 지불하지 않았으니까요. 아, 그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임선희 할머니한테서 나와서 저희 어머니가 집행을 하고. 최순실 씨의 모친이자 네네. 본인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네네. 임선희 씨가 그 돈을 다 냈다. 네. 들어가는 모든 돈이 다 임선희 씨로부터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직접 벌어서 뭘 써본 적이 없다. 네네. 그러면 어머님이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은 또?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 도우미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정을 해서 보내주신 분을 이제 믿고 이제 오랫동안 한 12년, 13년 이 정도를 이제 일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자주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이제 가끔 박근혜 씨 집을 방문을 해서 가사를 좀 챙겨드리고 또 건강관리도 좀 챙겨드리고. 건강관리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뭐 많이 몸에 안 좋으시고 뭐 아프고 그럴 때는 이제 주사를 좀 놔주시고. 아, 그래요? 어머님이 네. 주사. 어머니가 간호사를 오래 하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 시절부터 병원을 가기보다는 이렇게 주변에 그냥 비선 의료에 도움을.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생활을 좀 많이 꺼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어머님이 간호사 출신으로 뭐 주사도 놔주고 지금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이런 뭐 영양주사 같은 것도 놔주고. 네네. 각종. 그 시절부터 그렇게 주사를 맞으셨군요. 자, 그럼 또 한 분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임선희 씨가 돈을 다 줬다. 생활비가 뭐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할머니인 임선희 씨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관계였습니까? 뭐, 그야말로 가족 같은 관계고, 딸처럼 챙기고, 보살피는, 그렇게 이제 저희는 알죠. 경제적으로 후원뿐만 아니라.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국회의원 선거 나갔을 때. 네. 그때는 최순실 씨가 아니라 임선희 씨가 생전이었기 때문에 임선희 씨가 오히려 그런 역할을 주도적으로 다 했다. 지금 최순실이 하는 것으로 알려진 뭐 후원이라든가 도와준다든가. 뭐 이제 그 부분은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임선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셨을 때고. 그때는. 네. 그러면 그때는 경제권을 할머니가 가지고 있을 때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상. 그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제 그때 무렵부터 이제 많이 넘어가겠죠. 나이가 있으시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때까지는 할머니가 주도적으로 이제 행사하고 관여하실 수 있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선거에 나갔을 때 필요한 선거 자금 같은 경우는 그 역시 할머니가 챙기셨나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뭐 여행용 트렁크에 실어서 갔다. 여행용 트렁크에? 예, 현금을 실어 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아버지한테 들었으니까.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도 가셨대요. 거기 뭐 선거 사무실에도 가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 네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할머니 2000년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랑 이렇게 뭐 뵀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0년이 가까워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벽이 생기죠, 할머니하고. 그러면 선거 자금도 역시 임선희 씨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보시기로는. 네네. 직접 아버지한테 직접 들으신 얘기죠. 네. 그때 이제 국회의원 처음 당선됐는데 그 트렁크에 현금을 실어서 날랐다. 네네. 할머니 돈을. 네. 나중에 이제 그 기사를 보고 다른 또 보도를 보니까 그 운전해 주셨던 기사분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운전부사가 본 것이고. 예, 그래서 본인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예,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고 이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그때 듣기만 했는데. 네네. 뭐 설마 진짜 그랬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는데. 어릴 때는. 그런 얘기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때 들었던 얘기들이 대부분. 그때 당시 선거를 그러면 진두지휘한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때는 돈을 많이 쓸 때거든요. 뭐 봉투 막 나눠주고 막 그럴 때인데 그런 역할도 임선희 씨가 했었나요? 뭐 저희 할머니가 기본적으로 손 크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역할을 하셨다면은 뭐 부족하지 않게 주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에도 참고인으로 나가셨죠. 네네. 최근에. 특검에서는 어떤 걸 물어봤고 어떤 내용을 진술하셨어요? 이제 할머니 재산 관련해서. 재산 역시. 예,
뭐 이제 차명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그 많은 차명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가족 관계에서 그 먼 친인척까지 다 동원됐다고요? 다 동원됐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냐, 알고 있느냐는 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네, 주된 질문이었고요.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뭐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안다고 말씀드리고. 본인이 아는 이름도 등장하던가요? 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차명으로 그런 재산을 관리하거나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모르는 이름도 많이 있었고. 예. 그렇군요. 그 차명 관련을 확인해 주려고 하셨군요. 그러니까 임선희 할머님 중심으로 해서 할머니의 친인척 관계, 최태민 씨도 관련이 있겠지만 친가 외가의 친인척들이 쫙 있던가요? 뭐 거의 망라돼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뭐 깜짝 놀란 건 저희 외조부님 이름도 나오니까. 외조부님요? 예, 사실은 연결고리가 없거든요. 아하.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친할머니의 그 차명 관련에 연결될 가능성은 없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아버지가 진짜 무슨 짓을 했었던 건가. 저 자체도 저 스스로도 좀 의아하죠. 그런 역할을 아버지가 하셨군요. 네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산을 사실은 세탁이죠, 일종. 세탁을 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차명으로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다, 나중에. 그러니까 그 전체 과정, 어느 한 부분만 개입하셨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네. 저 큰 맥락에서 보면 전 과정에 개입을 하셨는데 그 전체가 후회스러운 거였겠죠. 네. 그러셨구나.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아쉽네요. 지금 사실 살아계셨으면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대통령 되시기 힘들지 않았을까. 힘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하죠. 그렇겠군요. 네. 그 초기 75년부터 시작해서 그 전 과정을 다 함께 하셨으니까. 네네. 그리고 뭐 총괄도 했고 당연히 그 속에는 자금도 들어가고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외조부까지 등장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뭐 양가 최태민 씨도 결혼을 워낙 복잡하게 해가지고 친척이 많지 않습니까? 양가 모든 족보를 놓고 이렇게 다 뿔뿔이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거나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심증이 많죠. 그러면 지금 특검이 확인했다고 하는 뭐 한 2,700억도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되시겠습니다? 특검이 끝나고 검찰로 수사가 넘어갔잖아요. 예. 이제 검찰이 좀 더 치밀한 수사를 이어간다면 예. 더 정확한 관계를 좀 밝힐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 국고 환수 문제로 어떻게 이 논의가 이어질 거냐. 정말 국고 환수가 실현될 거냐.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맥락에서 쭉 이야기를 정리하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비자금이랄까요? 돈으로부터 이 종잣돈이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태민 씨 소유로 이전이 됐고 그것이 차명으로 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돈으로 시작됐고 관리는 최태민 씨 쪽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종잣돈은 여기서 나왔지만 관리는 최순 씨 일당에 한 거이기 때문에 공동체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또 하나의 가족을 얘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해요. 이 책을 굳이 꼭 쓰셔야 하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있나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사실 초고를 쓰면서 이제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한국에 굳이 돌아오신 이유는요? 휴직을 했어요. 휴직하고 책을 좀 내야겠다.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네네. 터지는 초기에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그렇죠. 아버지 육성이 이제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괴로우셨겠죠. 잘못하면은 정확하지 않은 역사가 남으면 좋지 않겠다. 본인이 아는 한. 네, 아는 한. 최대한 진실을 좀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가 불쌍해서 시작했어요. 아들 입장에서 뭐 좋은 일은 아니고 불의한 일에 가담했지만 평생 한 일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모른다. 부인당하는 그 아버지. 뭐 당당한 일이라도 했다면 차라리 괜찮겠지만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책으로 써서 진실을 좀 남겨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그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절대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결국은 됐고요. 네네. 그리고 아버지가 예견했던 그대로 국정논란이 일어났고. 자,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아직 책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희 방송이.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주대한인 이 현실이 본질은 부정부패다. 그렇죠. 오래된 부정부패라는 거죠. 이 본질을 벗어나면 다른 논의로 빠지게 돼요. 이제 프레임이 바뀌는데 이게 무슨 뭐 권력 경쟁도 아니고 뭐 신구 세력의 경쟁도 아니고 뭐 보수와 진보의 대결도 아니고 이건 그냥 완벽하게 100% 부정부패 얘기다. 이거를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반대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탄핵이 된다면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제 협의해서 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그런 걱정을 하신다 오히려.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 중간에 있는 제 입장에서 본다면 탄핵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탄핵이 절대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탄핵만으로도 이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책이 제대로 나오면 저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딴 데 인터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려운 자료 해주신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조순재 씨의 장남. 예, 이분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지 결국 오늘의 주인공님이 등장합니다. 장남 조영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래 씨 책 원고 일부를 제가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적 관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대단히 구체적인 장면을 조영래 씨 모친이 직접 목격한 건데요. 예. 목격한 상황에 대해서는 역겹다. 이렇게 모친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책이 출간되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친절한 에이스 시간. 친박 집회 동원 제보 문자가 좀 있습니다. 네. 김천에 사시는 외숙모가 이 탄핵 반대하는 친박 집회에 참석하셨는데 일당 5만 원을 받고 하루 종일 고생하셨다. 네. 이 일당 5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이분의 주장이고요. 여튼 이런 제보 문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에 의해서 이제 태권 도장을 운영하는 태권 도장에서 운영하는 노란 버스의 기사님. 네. 아주 재밌어요. 차에 탄 초등학생들과 시국에 관해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네. 태권 버스 기사님.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또 색다른 곳에서 뉴스동장 듣는 제보 계속 이어지는데, 경기도 모 부대 군 간부의 부인입니다. 네. 근데 PX를 지나가는데 뉴스 공장에 나오네요. 좋습니다, 아주. 예. 여기는 순천의 한 병원입니다. 정형외과 5인실인데요. 내 옆에 환자가 뭔가를 들으면서 킥킥거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가구 박사입니다. 매일 많은 화물차가 집결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뉴스 공장 볼륨을 최대치로 키우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군요. 네. 앞으로도 택시, 버스, 트럭 이외의 곳에서 뉴스 공장이 들리면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집회에 탄핵 반대하는 친박 집회에 참석하셨거나 참석하신 분들의 가족분들의 제보도 저희가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의 과학이라는 장르를 열어 제낀 당사자입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나에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통각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죠. 오래됐고. 기억도 안 나요, 언제인지. 네. 탄핵 국면에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방금 들어보니까 저 친박 집회 뭐 동원 제보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태극기 오남용 집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남용. 네. 얼마 전에 밥 먹다가 욕도 얻으셨다고. 네. 근데 200만 밥 명이. 먹는데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네.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 한 분, 네, 모 네. 변호사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네네. 식사를 하셨는데 그걸 보고 있던 한 주민이 태극기는 그런 데 쓰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냅킨이냐, 뭐, 네, 앞치마냐. 태극기가 그러냐고 막 흥분하셔가지고. 네. 네. 그런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입니다. 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회에 200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니 요즘 500만 명이 모인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500만 명. 어제는 네. 뭐 700만 명 설도 나왔다고 하는데 500만 명이면 서울시 인구 반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그렇죠. 서울 시민의 절반인데 예. 이게 이제 듣다 보니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들죠. 네, 그 공간 안에 500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네, 이걸 또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예.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죠. 일단은 지난번 촛불 집회 인원 관련 연구를 발표하셨던 그 성균관대 신소재공학부의 원병목 교수님한테 제가 의뢰를 드렸습니다. 계산을. 일단 가장 바탕이 되는 질문. 예. 500만 명이 모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느냐가 기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열심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어제 제게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네. 네, 이게 또 이 방면에 학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 계산은 그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인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전문가가 있군요. 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 이 키스 스틸 교수의 연구에 기반한 건데요. 키스틸 교수라고 있답니다. 네, 실제로. 있습니다. 네. 군중 밀도를 페르미 밀도와 최대 한계 밀도로 추산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네. 네, 이 연구에 따르면 서 있는 군중의 경우 페르미 군중 밀도는 평방미터당 3명 정도라고 합니다. 1m 안에 예. 군중이 밀집했을 때는 3명 정도로 3명 본다. 정도가 평균이다. 네. 그래서 500만 명이 이 기준으로 모이려면 167만 평방미터의 광장이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넓이냐 하면 네. 축구장 228개, 축구장 228개. 네. 또는 서울광장 126개. 서울광장 네. 126개. 예. 또는 여의도광장 67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여의도광장 67개. 네. 어마어마한 공간이 어마어마한 공간이 필요하죠. 네. 사실 사람만 서 있다고 쳤어요. 네, 사람만 서 있다고 치는 거죠. 네. 근데 1평방미터라는 게 1평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예, 1m, 1m 공간이니까. 사람이 이게 바짝 붙어 있는 정도예요. 상당히 바짝 붙어 있는 경우인데, 이 키스 스틸 교수의 그 최대 한계 밀도는 네. 평방미터당 5명이래요.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상황이죠. 콩나물 시로가 되면 5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조금 작은 공간이면 됩니다. 네. 100만 평방미터면 충분하고요. 100만 평방미터. 축구장 137개. 137개. 서울광장 76개. 서울광장에 76개가 필요하다. 여의도광장 40개. 서울광장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76개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병목 교수님은 이제 500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그 지역에서 불가능하다고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네요. 네. 서울광장 하나밖에 없는데 76개가 이어붙여서 빡빡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1m 안에, 가로 세로 1m 안에 5명이 서 있다는 거군요. 거의 만원 버스에 가까운 상태죠. 그렇죠. 네.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서울광장에 76개가 이어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이게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고. 공식이 존재하는 거죠. 네. 페르미 군중 밀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 키스틸이요? 키스 스틸 교수요. 네. 이거 이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영국의 키스틸 교수가 그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로서 공식이 있는데. 네. 뭐 검색하면 아마 이 공식이라는 게 나오실 겁니다. 네. 500만이 있으려면은 서울 광장에 126개가 필요해. 네. 예. 조금이라도 숨쉴 공간이 있으려면. 126개. 근데 이제 광장.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팔 벌려가지고 쓰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게 불가사의한 상황이죠. 좌우로 정렬하고 쓰세요. 네. 초반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신중해야 할 되게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그래서 혹시나 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제가 또 여러 각도로 고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외국 전문가의 말만 믿지 말고 그렇죠. 네, 검증을 해보자. 네,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학문적인 또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영국 전문가의 공식을 준용하여 네. 국내 신소재 공학 교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계산을 하였고 네. 네, 그런 걸 다시 또 원종우 씨가 또 재검토를 예, 주변의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일단 화장실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장실이요. 예. 500만 명이 다 화장실에 가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촛불 집회 갔던 경험으로 보면 2명에 한 번 정도는 결국 가게 되더라고요. 그쵸. 한 두 시간 정도 있으면. 네, 몇 가죠. 시간씩 예. 있으니까요. 그럼 250만 명이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 이 태극기 오남용 집회가 중심지로 삼았던 서울광장 주변하고 이런데 제 화장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지도를 다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한번. 예. 자, 개방 화장실, 지금 네. 집회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이제 화장실을 개방하라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니까 개방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왜 이제 건물에서 화장실 못 쓰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많죠. 이곳들은 개방된 것이고 그 개방된 목록이 있어요.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서울시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여기 되니까 네네네. 사용하시라고. 네. 그게 59시입니다. 59. 예. 네, 사실 여기가 다 합치면요. 서울광장과 시청역 주변에 9개, 서울광장과 을지로 입구 쪽에 12개, 그리고 좀 북쪽으로 올라와서 세종대 사거리까지 하면 16개 더 있습니다. 예. 요것만 합치면 이제 태극기 오남용 집회의 근거지 주변에 지금 37개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아래쪽으로는. 네네. 네. 그 다음에 위에 선심 써가지고 위에 이제 광화문 메인 광장, 여기는 이제 그분들 나와버리가 아닙니다만은 광화문 메인 광장에 13개. 이제 일본 말이죠. 네. 구역. 네. 예. 구역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종로 2가 사거리하고 안국역 45개, 또 광장 좌측 쪽에서 총 128개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총 128개. 네. 그렇지만 화장실이 128개면 곱하기 2나 3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로가 있잖아요. 사로. 1사로, 2사로, 3사로. 제가 그래서 변기를 10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10개까지는 안 되지만 10개라고 상당히 많이. 네. 그래서 이걸 계산했을 때 250만 명이 화장실을 쓰려면 한 변기당 1953명이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0개로 쳐도. 예, 변기 한 개 1953명. 아니, 이게 오래 참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한 5만 명 모이는 야구장 화장실도 경기 끝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긴 해요. 근데 변기 하나당 1953명을 소화해야 되는 이 아비 규환이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좀 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아까 일당 얘기를 하셨는데요. 참상이죠, 참상. 네. 일당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당. 만약에 물론 이것은 일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언론에 포착된 적은 있지만 그 모든 분들이 일당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해놓고 나서. 하지만 만약에 다 받는다라고 가정을 만약에 하면 나간다고 하면 500만 명의 경우에 이제 5만 원씩 받으면 2,500억 원의 현찰이 필요합니다. 큰 말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10분의 1만 받는다고 쳐도 5천원씩 받는다. 250억 원이 필요합니다. 큰 돈이에요. 큰 돈이죠. 만약에 이게 그분들 말씀대로 500만 명이 모인 게 사실이라면 이 막단 자금 출처를 또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네. 적어도 버스는 동원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지방에서 오시려면은 그렇죠. 그 버스가 정말 많이 와요. 네. 오는데 그 버스 숫자를 다 세고 그 예. 버스를 한 대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그 서울에 오는 그런 집회에 참여한 구체적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돈을 직접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2만 원을 내면 아침, 점심, 저녁을 주고 서울 구경을 시켜준다. 네. 라고 하는 지방 노인정에서의 홍보를 듣고 참여했던 분한테 한 다리 건너서 들은 이야기인데. 네. 그러니까 2만 원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버스비, 그렇죠. 버스 대절비하고 네. 식사 세끼하고 중간에 간식 커버가 안 돼요. 네. 커버가 안 되니까 분명히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버스랑 곱하면 그 추가 비용만 따져도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그렇죠. 아무튼 주장하는 수가 많아질수록 그 네. 문제가 미스테리가 되는 것이죠. 또 버스 얘기를 지금 하셔서 말씀인데요. 네. 만약에 버스로 이 인원이 다 모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50인승 버스 10만 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0만 대는 네. 아니고. 예. 그런데 서울 시내 모든 버스를 다 합쳐도 13,155대입니다. 이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그리고 시티투어 버스라고 있죠. 예, 예. 그거 20대까지 합친 겁니다. 지하철도 타고 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서울 시내 버스를 다 동원하면 6에서 70만 명 정도가 한 번에 버스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어서 당연히 지하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럼 지하철이 나머지 430만 명을 소화되지 않습니까? 집회지역 근처에 지하철역이 한 10개 남짓 있는데요. 서울에 이제 지하철역이 311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10개 역을 통해서 나머지 430명이 모여든다면 지하철역 하나당 43만 명씩을 소화해야 되는 건데요. 인구 43만 명의 도시로는 의정부시, 구미시, 파주시, 제주시 같은 곳이 있습니다. 제주시가 통째로 움직이는 역 하나에서 움직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 당일날 사실 지하철 별걸 다 계산했어. 당일날 지하철에서 그 이용 그 숫자 나오잖아요. 나오죠. 600만 명은 어림도 없는 숫자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약간 좀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500만 명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왜? 1인당 몸무게가 50kg이라고 보면 원체 많으니까 500만 명이면은 2억 5천만 킬로그램, 즉 25만 톤이 되거든요. 이게 저 삼성중공업 자료에 따르면 길이가 300m가 넘는 초대형 유조선과 같은 무게입니다. 근데 이 서울광장 덕수궁 일대 아래로 전철들이 지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지하에 큰 공동들이 있습니다. 공동들이 있다. 네. 이 엄청난 무게 때문에 집안 치마, 초거대 싱크홀, 그리고 지하철역과 선로가 이제 파괴되는 재앙이 일어날 수 있죠.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산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게가 분산돼 있잖아요. 하지만 저 유조선의 길이가 300m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분산 효과가 과연 그렇게까지 클 것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거의 한 300m 이내에 다 있긴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안에 500만 명이 모여 있다면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 사실 군중 밀도 추산 전문가 카스 스틸이요? 키스 스틸. 이분 방식대로 계산해서는 서울광장이 이제 126개가 필요하니까 서울광장 하나밖에 없는데 126개를 이어붙일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거긴 절대로. 전혀 안 나오죠. 이어붙여봐야 한 4-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데 이분이 놓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서로 목마를 태운다든가. 육체적으로 좀 힘드시지 않을까요? 스크럼을 짜고 그게 인간 탑을 쌓는다든가. 그렇군요. 그런 방식이 등장하지 않았나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 하중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발생하게 되죠. 자, 참 쓸데없는 내용이었는데.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끝나가니까. 그래서 500만 명이 모이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 낼 수밖에 없고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인류 역사상 500만 명의 인파가 모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정도의 공간이 나오지도 않고요. 500만 명을 한 번에 모으는 건 과거에는 당연히 불가능했고. 네. 왜냐면 그 사람들을 모으려면은 그 정도면은 과거에는 한 나라의 인구거든요. 네, 네덜란드 인구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옛날에 뭐 적벽대전이니 300의 페르시아 군대라 봤자 100만 명, 200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했다면은 인류 최초의 쾌거가 되는 거라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를 하시면 국위 선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500만 명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나라 인구를 다 모았다는 거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겠죠. 500만 명이라고. 지난번 촛불 집회에서 100만 명 그랬었죠. 100만 명 모였다고 했을 때 그때는 실제 지하철을 이용한 고객 수가 100만 명에 도달했죠, 거의. 그 경우는 과학적으로 거의 뒷받침이 됐었죠. 500만 명은 아니다. 네, 이 경우는 신화라고 전설이나 신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학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광장 126개니까 126개를 지도에서 쭉 이어서 붙여보시면 서울역을 지나서 용산 가까이 갈 겁니다, 아마. 자, 제가 보기에는 이 과학하고 앉아있네가 아니라 계산하고 앉아있네로 바꿔야 돼요. 네. 프로그램 제목을. 앞으로 계산할 일이 또 등장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다음 주부터 이런 얘기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원정호 씨였습니다. 예.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당연히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